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UC 샌디에고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MIT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 내용은 제가 UC 샌디에고에 있을 때 박사과정 때 수행하였던 연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은 바이러스 모방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를 이용한 세포 진로의 mRNA 전달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전체 프로젝트가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간 기술인 기능성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포 진로의 mRNA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프로젝트가 추구했던 바이러스 모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에 와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의 앞으로 나아갈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라 함은 말 그대로 세포에서 세포막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세포막을 나노 입자, 그 나노 입자 코어가 뭐가 되었든, 금속 나노 입자가 되었든 폴리머 나노 입자가 되었든 그 나노 입자를 코팅을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세포막과 아주 유사하게 생긴 세포를 모방한 그런 나노 입자를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포막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세포막 단백질이라든지 세포의 기능을 고스란히 빼와가지고 그거를 나노 입자에 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포가 어떤 다른 세포를 타겟팅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세포막을 입힌 나노 입자도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되어가지고 몸에 주입이 되었을 때 그 타겟 로케이션에 가가지고 마치 그 세포가 여기 타겟 로케이션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세포막에 발현되어 있는 복잡한 단백질을 저희가 굳이 엔지니어링해서 넣지 않더라도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먼저 적혈구 세포막을 이용해가지고 나노 입자를 감싸면은 그 나노 입자가 몸에 주입되었을 때 순환 시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적혈구 세포막을 입혔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갔을 때 몸의 면역 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나노 입자랑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겉에 표면만 봤을 때는 적혈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하고 있는 적혈구이구나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또 다른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혈소판 세포막을 채취를 해가지고 나노 입자를 코팅을 하게 된다면은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혈소판이 동맥경화 부위에 가서 축적되게 되는데 나노 입자를 혈소판 세포막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 나노 입자도 역시 그 동맥경화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예시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나노 입자를 보내가지고 이미징 하는데 쓰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론 세포막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기능성들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더 추가로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리간드의 화학적 접합을 통한 세포막의 기능성화, 이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예시를 들자면은 리간드의 지질 삽입을 통한 세포막의 기능성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 지질에다가
리간드를 이제 그 컨주게이션을 해가지고 세포막과 같이 이렇게 인큐베이션을 하면은 지질이 삽입이 돼가지고 이것을 나노 입자를 감싸게 되면은 그 기능성화된 이런 기능성화된 것들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더 그 추가 기능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그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는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 기술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에 비해서 장점이라면은 세포의 생합성 경로와 기작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세포막 단백질의 정상적인 발현을 통해 세포막 삽입 방향과 단백질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세포막 단백질도 그 호스트 셀을 이용하여 그 셀이 그 생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세포막 단백질도 나노 입자 기능성화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으로 유전자 조작된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포막을 수확을 할 수 있고 QC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는 이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와 그 기능성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연구를 해왔는지 세포 진로의 mRNA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세포 진로의 물질 전달이, 약물 전달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많은 약물들이나 단백질 같은 또는 유전 물질 같은 경우에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부, 즉 세포 진로에 전달이 되어야만 그 안에서 그 작동을 하는 약물이나 유전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엔도솜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보통 나노 입자가 세포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엔도사이토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세포의 방어 기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나노 입자는 엔도솜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해로운 외부 물질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early endosome, late endosome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라이소솜에 가가지고 pH가 떨어지고 분해 효소들이 주입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포질의 약물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라이소솜에 이르기 전까지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엔도솜으로 들어간 뒤에 라이소솜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이곳에서 탈출을 해서 세포질로 전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 자연의 이런 기작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바이러스들은 이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하게 될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에는 히마글루틴인, 여기서 이제 HA라고 말씀드리게 될 텐데 히마글루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엔도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마글루틴이라는 단백질은 세포막 융합 단백질인데 어떻게 기작을 하냐면은 역시 나노 입자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세포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라이소솜으로 보내가지고 파괴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pH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포의 입장에서는 이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를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pH가 내려가는데 히마글루틴인 이 단백질의 특징 중 하나가 pH가 어떤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 그 바이러스의 막과 그 엔도솜의 막을 이렇게 그 융합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포막 융합 단백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게 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의 DNA나 RNA 유전 물질을 세포질로 성공적으로 보내서 여기서 다시 그 트랜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렇게 다시 자기 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엘레강트한 방법으로 그 바이러스들은 엔도솜을 탈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모방 전략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마글루티닌이라는 단백질이 세포막 융합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페일로드를 세포질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호스트 셀을 가져다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세포막 표면에 이런 히마글루티닌을 대량으로 발현을 시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 세포막, 그 엔지니어된 세포막을 수확을 해가지고 mRNA와 그 PLG의 코어, 이건 이제 나노 입자 코어가 되겠는데 이것들과 어셈블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 바이러스를 모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레이트 엔도솜에 가서 pH가 적정 pH가 되는 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저희 그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의 멤브레인과 이 엔도솜의 세포막과 융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안에 있는 mRNA를 세포질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 연구의 총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용했던 호스트 셀은 G 세포율의 B16F10이라는 세포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것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히마글루티닌을 표면에 발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B16HA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그 히마글루티닌이 전혀 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기 그 엔지니어드된 유전자 조작된 B16HA 같은 경우에는 히마글루티닌의 발현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성적으로 히마글루티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인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포를 배양한 뒤에 엔도솜 pH로 pH를 낮춰봤더니 역시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세포 융합이 되지 않겠지만 그 유전자 조작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엔도솜 pH가 되면은 표면에 있는 HA가 활성화가 돼서 주위에 있는 세포막과 융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서로 융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 안에 그 세포 핵이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5개의 세포의 클러스터였는데 엔도솜 pH에 다다르니까 히마글루티닌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5개를 한꺼번에 다 융합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성적으로 세포막 융합 단백질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그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좀 측정을 해보고자 역시 이제 그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썼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세포를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한 그룹은 빨간색 염료로 염색을 시키고 또 나머지 한 그룹은 보라색 염료로 염색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을 한꺼번에 같이 배양을 시킨 다음에 그 엔도솜 pH로 이렇게 pH를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히마글루티닌이 발현되어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융합이 돼서 두 색깔이 모두 다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세포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색깔이 다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빨강색으로 염색이 된 세포들이고 이거는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 세포들인데 pH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융합된 세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그 유전자 조작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엔도솜 pH로 pH를 내렸더니 이제 역시 그 두 색깔 모두 다 나타나는 그런 그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4.12%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사실상은 그 여기서 그 융합에 참여하고 있는 세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빨간색 세포랑 그 보라색 세포를 접종한 다음에 배양을 시킨 다음에 이제 pH를 낮춰가지고 융합을 그 유도를 하게 되면은 그 세포 배양의 그 특징 때문에 그 같은 색깔끼리 클러스터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색 융합이 더 많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 동생 융합은 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그룹 또는 이 그룹에 속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 디텍트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개, 그러니까 그 다른 색깔의 융합,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점 하나에 사실상 세포 여러 개, 최소 2개 이상의 세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배 이상이, 아주 최소한이라도 2배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그 융합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마글루테닌이 역시 그 활성화가 잘 돼서 세포막끼리 융합을 잘 하게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페일로드, 어떤 약물을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이것을 가장 잘 이 기술을 잘 시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도중에 HA 나노파티클, 히마글루테닌 나노파티클의 엔도솜 탈출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mRNA만큼 최적의 물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mRNA가 단백질로 발현이 되려면 반드시 세포질로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mRNA를 전달을 하고 그 발현된 그 결과 물질인 단백질을 측정함으로써 얼마나 세포진로에 성공적인 전달이 되었는지 그 전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mRNA를 페일로드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중요한 의학적 의의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mRNA 백신이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mRNA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mRNA 기반 코로나 백신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그 mRNA의 세포질 전달은 굉장히 지금 핫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어셈블리 전략을 통해 가지고 나노파티클 코어와 mRNA 그리고 GOC 프로틴, 이거는 mRNA를 코어에 잘 로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리피드 라이크 파티클인데요. 그리고 engineered membrane, 히마글루테닌이 발현되어 있는 멤브레인을 어셈블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HA mRNA 나노파티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EM 이미지로 보았을 때 역시 그 쉘과 코어 그 스트럭처를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노 입자 코어와 그리고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수준에서 히마글루테닌이 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그 발현된 히마글루테닌이 이 세포막에서 나노 입자에서도 역시 검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웨스턴 블러트를 하였는데요. 역시 와일드 타입 멤브레인이나 그 와일드 타입이 씌워진 나노파티클의 경우에는 히마글루테닌이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유전자 조작된 멤브레인과 유전자 조작된 멤브레인이 씌워진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서는 히마글루테닌이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 입자 사이즈는 170 나노미터 정도 되었는데요. 이게 그 세포들이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최적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막 표면의 제타 포텐셜도 확인을 하였는데 마이너스 20 밀리볼트 정도 되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그 멤브레인의 이 세포막의 제타 포텐셜이 이 정도 되는데 나노 입자의 제타 포텐셜이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표면에 골고루 잘 이 세포막이 그 코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타 포텐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는 한 55% 정도 되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드럭 로딩 같은 경우에는 그 1mg의 나노파티클당 약 1마이크로그램의 그 mRNA를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 입자 자체의 안정성을 확인을 하였을 때 최소한 8주간은 이 나노 입자가 뭐 애그리게이션이 일어난다든지 분해가 된다든지 그러지 않고 아주 스테이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mRNA를 로딩을 해가지고 세포질로 전달을 하기 전에
정성적으로 엔도솜 탈출을 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노 파티클 여기 코어에다가 초록색 염료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염료로 염색된 나노 입자, 그 코팅된 나노 입자를 그 세포들에게 처리를 했을 때 1시간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세포의 가장자리에 이게 나노 입자들,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노 입자들이 달라붙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4시간 정도 되었을 때는 이제 엔도사이토시스가 진행돼가지고 early 엔도솜의 나노 입자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엔도솜이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란색 점들이 그 엔도솜의 빨간색과 나노 입자의 초록색이 겹쳐져 보여가지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노 입자들이 엔도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시간에 이제 흥미로운 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와일드 타입 그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노란색 점들만 노란색과 빨간색 점들만 보이고 세포 질안에 초록색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히마글루테닌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그 초록색 시그널들이 그 엔도솜에서 새어나가가지고 세포질에서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후에는 역시 와일드 타입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질에 초록색 그 시그널이 없는 반면에 그 히마글루테닌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질에 이제 초록색이 완전히 이제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정성적으로 확인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mRNA를 통해 가지고 정량적으로 얼마나 단백질이 발현을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스키메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노 입자의 세포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히모글루테닌이 엔도솜의 멤브레인과 결합을 해가지고 mRNA를 전달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모델 mRNA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플로레센스를 디텍트를 할 수 있는 GFP mRNA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루미네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루시퍼레이즈 mRNA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플로레센스 그 시그널이 디텍트 되지 않았던 반면에 그 히마글루테닌 mRNA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FP 시그널이 많이 디텍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EGFP의 시그널을 발현하고 있는 그 세포의 포퓰레이션도 훨씬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인 그 루시퍼레이즈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이제 루미네센스를 측정함으로써 그 발현 정도를 측정을 하였는데 역시 히마글루테닌 mRNA 나노 파티클의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미네센스가 디텍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레센스와 루미네센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백질들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웨스턴 블러드 병행을 하였는데 역시 그 GFP 같은 경우에도 히모글루테닌 mRNA 나노 파티클에서만 그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루시퍼레이즈 mRNA도 이 그 히모글루테닌 mRNA 나노 파티클의 경우에만 그 나노 파티클이 처리된 세포의 경우에만 단백질이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포 실험에서 mRNA를 세포질로 성공적으로 전달을 하고 거기서 그 타겟 단백질을 성공적으로 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동물 실험으로 넘어가서 처음에 이제 동물 실험이 2가지가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는 국소 주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신 주사 해가지고 이제 2가지 시나리오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소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에다가 저희 그 나노 입자를 주입을 한 다음에 24시간 후에 이제 그 루시퍼린 그 सब스트레이트를 배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단백질이 발현이 된 경우에만 그 부위에서 이제 루미네센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과 와일드 타입 mRNA 나노 파티클 그리고 히마글루테닌 mRNA 나노 입자 여기 역시 정성적으로 확인을 하였을 때 컨트롤에서는 역시 베이스라인으로 아무런 시그널이 검출이 되지 않았고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국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좁은 공간에 많은 나노 입자들이 침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이제 그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역시 히마글루티닌 mRNA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루미네센스 시그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량화하였을 때 더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의 경우에도 컨트롤에 비해서 조금 시그널이 있기는 했지만 히마글루티닌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성공적으로 발현이 되는 그 단백질을 더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소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도 그 전달이 되는 그 것을 보였는데요. 이것보다 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더 까다로운 이제 전신 주사, 이제 시스템 서큘레이션에서 세포로 받아들여진 다음에 거기서 그 혈액 내로 그 단백질이 이제 그 발현이 돼서 혈액을 채취한 뒤 그 혈액에서 그 바이올루미네센스를 확인을 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에 정맥 주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나노 입자를 주입한 다음에 12시간, 24시간 후에 그 실험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루미네센스 이 플레이트에서 루미네센스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역시 컨트롤은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주고 이제 와일드 타입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후에 이제 그 완전히 그 0시간 제로 베이스에서 보다 약간 더 시그널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역시 히마글루타닌 mRNA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타임 포인트만 모아서 봤을 때 여기서 와일드 타입 입자가 조금 효과가 있었나 싶었지만 사실상 24시간의 컨트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다지 그게 의미 있는 그 시그널은 아니었고요. 역시 히마글루티닌 mRNA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경우에만 혈액에서 그 발현된 단백질이 이제 루미네센스를 통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경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세포 실험을 통해 가지고 mRNA를 세포질로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국소 주사와 전신 주사를 통해서 저희 세포막 코팅된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가 성공적으로 단백질을 발현을 시켰다는 것을 mRNA를 세포질로 전달해서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전달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 그 플랫폼 기술이 되는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세포막의 복잡한 단백질도 발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을 나노 입자에 코팅시킴으로써 약물 전달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모방을 함으로써 세포질로 효과적으로 mRNA를 전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이 경우에는 히마글루티닌이 발현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엔도솜을 효과적으로 탈출하여 세포질로 mRNA를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 전체적인 기술, 이 기반 기술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기반 기술과 그 여기서 사용하였던 그 mRNA 전달 기술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전 물질, DNA 혹은 RNA 유전 물질을 이용한 백신 및 유전자 치료, 진 테라피라고 그러죠. 에 있어서 세포진로의 유전 물질 전달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유전자 조작된 세포막 코팅된 나노 입자 기술은 유전자 조작 방향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약물 전달뿐만 아니라 백신 연구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저의 그 발표는 마치겠고요. 먼저 제가 박사 과정을 했던 리앙팡장 교수님 구성원들에게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리앙팡장 교수님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Dr. 로니와 저와 함께 실험하였던 학부생 아니메시 저와 함께 많은 실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그리고
브릭과 한빛사 관계자분들도 저에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발표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